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이제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세 번째 시간 말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겸임 교수고요.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수업 중에 드라마 기획안 페이퍼 실제를 한번 살펴보고 계시는데, 실제 여러분 회사 현장에서 이제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뭐 윤문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페이퍼들을 좀 많이 작성을 하게 돼요. 기획서. 그러니까 마치 어떤 회사의 기획서처럼 기획서를 짜는 그런 업무의 하나처럼 이렇게도 기획서를 많이 작용을 하고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세 번째 시간에는 기획서를 많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획안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로맨스 소설이 원작이 돼서 이거를 이제 드라마로 기획하고 각색하는 내용입니다. 넌 감동이었어. 불빛이 방울방울, 그 남자의 퀸카. 이런 소설들을 쓰고 있는 그 로맨스 소설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일종의 팬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 작가일지 모르겠는데, 이 정경화라는 작가고요. 정경화라는 작가가 로맨스 계열의 소설을 아주 다양하게 많이 런칭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이 특징인데,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이 이제 드라마로 기획이 되고 있어요. 그 드라마로 기획이 되고 있는 작품의 기획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료는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기획 개발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부 자료로만 열람해 주시고 다른 곳에 뭐 사실 저작권을 받고 돈을 받고 넘긴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고받거나 파일 자체를 통째로 주고받지는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정경화 작가의 작품 중에 한 작품이 런칭이 됐는데 그 제목이 지금 여기 이미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곳에 있어요라는 제목입니다. 이 정경화 작가가 팬덤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로맨스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정적인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로맨스 소설의 전형은 무엇이냐 하면 약간 로맨틱 코미디 요소가 아닌 코미디 요소가 빠져있는 그걸 이른바 이제 정극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진지하고 비장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 작품. 자, 그게 바로 이 그곳에 있어요라는 작품을 쓴 정경화 작가의 로맨스 소설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 로맨스 정보의 그 스타일에 가장 충실한 진지한 캐릭터의 비극적 스토리텔링을 다루고 있는 제품 중에 한 작품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인데 그곳에 있어요라는 작품의 드라마 기획안을 여러분 오늘 지금 같이 한번 보면서 또 분석을 해볼게요. 자, 분석을 보죠. 이 제목이 그곳에 있어요인데 기획 의도예요. 이 기획안은 실제로 이제 외부에 이제 공개가 되는 기획안입니다. 그 외부에 공개가 되는 기획안이란 건 뭐냐면 외부의 클라이언트나 이제 투자를 하게 될 때 혹은 그 캐스팅을 하게 될 때 드라마의 제작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배우 캐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 될 때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퍼는 외부 공개형 페이퍼라고 할 수 있죠. 자, 외부 공개형 페이퍼에는 이런 어떤 포맷이 좀 있어요. 기획 의도가 길진 않고 아주 짤막짤막하고 문장이 말끔하고 좀 깔끔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카피가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진짜 사랑. 좀 전형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게 뭐 드라마 트로기에서는 잘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 의도 중에 이 그곳에 있어요라는 드라마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절망의 끝에서 만난 진짜 사랑. 첫 번째 카피, 시그니처 카피예요. 한번 볼까요? 그곳에 있어요.
내가 갈게로 그곳으로.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 이 드라마가 어떤 이야기다라는 거를 몇 문장, 단 3문장으로 압축해요. 이게 로그라인과 같은 건데 볼게요. 사랑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에 아파하는 고독한 영혼 혁진. 이게 이제 남자 주인공의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문장이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그 상처에 아파해. 고독한 영혼이야. 이제 이게 혁진의 남자 주인공의 표현이고, 한순간 가족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터널을 홀로 걷는 은유. 이거 여자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이게 절망의 끝에서 만난 진짜 사랑이라는 약간 심파적이지만 키워드가 맞는, 코드가 맞는 그 움직임에 걸어맞죠?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무게를 지닌 두 남녀가 풀어내는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다. 자, 이게 바로 이 그곳에 있어요라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무게. 이거 문장만 봐도 딱 그 두 주인공의 어떤 처지나 상황이 느껴지죠. 한 남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에 아파하고, 또 한 여자는 원치 않게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뭐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잃어버린 홀로 된 영혼이라는, 그러니까 고독감과 우울함, 절망감이 지배하겠죠. 그러니까 그 절망감이 지배하는데 절망의 끝에서 만난 진짜 사랑이라는 카피처럼 삶의 현실이나 나에게 주어진 여건은 정말 참혹하고 아프지만 그 아프고 참혹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꽃을 피운다. 그게 이제 이 원작 소설 작가인 로맨스 전문 작가인 정경화 작가의 소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 로맨스 스토리텔링으로 평가받는 그곳에 있어요라는 그 작품의 드라마 트루기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획 의도의 포인트예요. 기획 의도 좀 더. 자, 카피가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획 의도는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 첫 번째는 이 드라마 어떤 이야기입니다 라는 걸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쉴드 쳐주는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도 사랑이다. 이게 카피예요. 드라마 그곳에 있어요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획 의도의 페이퍼예요. 사랑 이 소재.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네요. 이게 반어법적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사랑 드라마, 사랑 이야기, 사랑 영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정말 지겹도록 반복된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불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어법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도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다. 사랑의 이야기,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불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기획 의도에서 이걸 어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획 의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이 뭐야 또 사랑 이야기야 라고 식상을 할까봐 미리 방어막을 쳐두는 거예요. 사랑이란 소재는 지겹도록 반복된 건 맞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불멸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이 드라마를 상투적이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짓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곳에 있어요는 다시 그곳에 이어서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그곳에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곳에 있어요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불멸의 불꽃과 같은 사랑 하나 믿고 그 사랑 지켜내려고 끝까지 달리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격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랑 하나 믿고 그 사랑 지켜내려고 끝까지 달린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공감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표현을 한 게 바로 기획 의도예요. 그래도 사랑이다. 그래서 이 드라마 그곳에 있어요의 단순한 단순미는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진짜 사랑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고 싶다. 그럴 시청자나 그럴 기획 의도를 가졌다면 이 드라마를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어필을 하는 기획 의도라고 볼 수가 있죠. 기획 의도가 여기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기획안을 보시면은 대충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처음에 기획 의도, 그 다음에 인물 소개, 그 다음에 시놉시스. 자, 이게 기획안이에요. 투자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드라마를 발굴하게 되는 일을 하시게 될 때에는 이 기획안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직접 써야 될 경우가 부지기수하게 많죠. 원작을 개발해서 이렇게 기획안을 만들고. 그런데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등장인물 소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장인물 소개에는 책이나 웹소설이나 웹툰에서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등장인물 소개를 만들어주기가 잘 않죠.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기획안에서는 좀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다. 윤혁진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등장인물을 쓸 때 또 하나의 이제 뭐 이거는 테크닉 같은 건데, 여기 옆에다가 윤혁진이라는 이 등장인물을 강조해주는 시그니처 문장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윤혁진,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할 순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시그니처 문장 같은 거죠.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호텔 제이드의 대표이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 윤혁진. 자, 이게 윤혁진을 소개하는 그 윤혁진의 스펙 같은 거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호텔 제이드, 이 제이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호텔 제이드의 사장이다? 그러면 30대 초반에? 그러면 좀 입지전적인 인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게다가 그 호텔 제이드가 만약에 뭐 호텔 힐튼이나 호텔 신라처럼 아주 많은, 호텔 신라처럼 그런 규모가 아주 짱짱한 그런 만약에 곳이라면은 더 입지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 윤혁진, 서울대 졸업 후에 홀로 독학으로 증권과 M&A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호텔 제이드까지 인수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호텔 제이드가 된 이 인물을 또 설명을 한 거는 놀랍게도 서울대 졸업, 그리고 독학으로 증권과 M&A를 배웠어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급기야 호텔 제이드까지 인수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보면은 등장인물이 되게 워너비 혹은 정말 잘 컸구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잖아요. 엄친아 같잖아요. 근데 이우혁진은 지방 소도시 변방의 호텔이던 제이드를 한국의 10대 호텔로 급성장시킨다.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호텔 중 가장 크고 건실한 규모를 자랑하게 된 호텔 제이드. 근데 왜 윤혁진은 호텔 제이드를 인수했을까?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캐릭터 소개의 포인트로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첫 번째 윤혁진이라는 그 인물을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걸로 등장인물 소개가 끝나진 않아요. 보통 등장인물 소개가 많이 공을 들이기 때문에 A4 용지 한 장 정도 차지해요. 제가 지금은 이 지면 관계상 이 자료에다가 다 넣어줄 수가 없어서, 넣어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분만 지금 집어넣은 거고요. 직접 기획안 실제를 보면 등장인물이 특히 주인공 소개는 A4 용지 한 장은 기본적으로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주인공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취향까지도 적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걸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 주인공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 주인공이고 극중의 인물의 이름은 김은유예요. 그리고 은유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문장은 바로 여기가 끝이면 좋겠어. 이게 느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은유가 정말 발랄하고 당찬 청춘인데 이 발랄하고 당찬 청춘에게 지금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절망의 표현, 하지만 더 구원을 갈구하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끝이면 좋겠다. 자, 그렇게 등장하는데 20대 후반, 당차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은 청춘. 자, 이게 김은유를 소개하는 캐릭터라이징이죠. 당차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는 청춘. 대학과 대학원에서 한국미술과 큐레이터 과정을 공부하고 아버지 김정민이 운영하는 갤러리 M의 실장으로 활약하기 시작을 해요. 한국의 숨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대중화하고픈 당찬 포부를 가진 은유는 첫 데뷔 전시회로 한국의 숨은 예술가전을 준비해요. 자, 이제 큐레이터죠.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한국미술과 큐레이터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아주 아버지 김정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좀 끈끈한 것 같고 전시회도 준비하고 정말 좀 멋있는 워너비 같은 여성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한국의 숨은 예술가전 하면서 한국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묘사하네요. 그녀가 한국의 순수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다. 바로 양미경의 그림에 매료된 탓이다. 이제 한국화가 양미경. 근데 안타깝게도 양미경의 그림은 아무리 구해도 접촉이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의 숨은 예술가전이라는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김은우가 발음이 잘 안 돼. 여자 주인공 은유가 한국의 숨은 예술가전을 기획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양미경이라는 그 화백의 그림을 전시하고 싶은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미술을 공부했다라면은 이런 어떤 그 자기만의 꽂히는 그림이 있었다라고 설정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양미경의 그림은 아무리 구해도 접촉 자체가 어려워서 양미경의 그림을 구하려고 이제 백방으로 좀 알아보게 되는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있다. 양미경의 그림에 매료된 탓이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미경의 그림은 아무리 구해도 접촉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김은효를 설명하고 있는 그 움직임인데, 자, 그런데 이게 그 등장인물 소개에서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보시면 그 남자 윤혁진이 등장하고, 윤혁진이 궁금했던 부분이 왜 호텔 제이드를 인수했을까? 그리고 은유는, 여자 주인공 은유는 양미경 그림을 너무 이제 전시하고 싶잖아요. 여기 접점이 뭐냐 하면, 양미경이 바로 혁진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리고 양미경은 재벌의 어떤 혼외 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둘째 부인 같은 개념이죠. 둘째 부인 같은 개념인 양미경이 호텔 제이드를 경영하고 호텔 제이드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윤혁진이 어렸을 때 가족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양미경이 어머니인데 양미경이 재벌 그룹의 둘째 부인이니까 첫째 부인 쪽으로부터 이제 경영권 싸움이 있었고 아마 그걸로부터 처절하게 밀려났겠죠. 그리고서 결국 양미경이 자살까지 경험하게 돼요. 선택을 하게 돼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윤혁진은 길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했던 호텔을 다시 인수하려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은유는 그런 접점에서 이 혁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양미경은 그림을 좋아한다라는 그 이유로. 이게 이렇게 해서 두 남녀가 엮이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사연이 등장하는 건 금은유가 아버지가 경영하는 갤러리가 갑자기 이제 망하게 돼요. 근데 단순히 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갑자기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집안이 몰락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절망의 끝으로 내리닫는 거예요, 은유는.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양미경이라는 이 키워드를 배경으로 김은유와 윤혁진이 함께 뒤섞이게 되는 관계의 그물망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와요. 윤석진. 윤석진의 시그니처는 이렇죠. 나도 나를 모르겠어. 하지만 이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자, 자신의 감정을 모르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설득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움직일래. 뭐 이런 게 어떤 좀 상투적이지만 그 남녀 간의 케미스트리가 시작될 때 발동되는 문장이기도 하죠. 내가 널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가는 걸로 따라갈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애의 규칙이기도 하고. 자, 그런 문장 시그니처가 바로 윤석진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문장이다. 나도 날 모르겠어. 하지만 이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서 설명은 우성그룹의 실질적 후계자이자 입양한 윤혁진의 이복동생.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윤혁진이 입양이 돼 있어요. 근데 양미경이 입양을 한 거예요. 양미경이 둘째 부인이었죠. 근데 우성그룹 회장 윤초로 곁에서 그를 짝사랑해온 한유주 비서실장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의 아픔을 지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잡한 게, 윤석진도 윤혁진처럼 그 셋째 부인, 둘째 부인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옛날에 재벌가의 폐단인데, 우성그룹 회장 윤초로는 기존의 부인을 두고도 다른 여성들과 이제 한마디로 내연 관계를 이제 즐겼던 거죠. 그래서 내연 관계였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윤혁진이에요. 윤석진이에요. 근데 윤혁진은 처절하게 버림받았고, 윤석진은 비서실장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내연녀로부터 태어난 존재이며 서글픈 원망이 있지만, 그래도 윤석진이 이복형인 혁진을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해요. 혁진은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동생 이복동생 석진을 챙겨주고, 그래서 혁진과 석진의 관계가 얼핏 보면 되게 앙숙과 원수처럼 보이지만 두 관계는 되게 따뜻한 속마음을 나누고 있는 관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윤석진이
처음에는 혁진을 따르고 뭔가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처럼 그려지는데 이 윤석진도 은유를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서 삼각관계가 형성되죠. 삼각관계가 형성되면서 은유가 석진에게 나는 당신의 형 혁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부터 윤석진의 악마적인 기질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하나의 백미고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게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시놉시스를 좀 한번 볼까요? 이 기획안의 마지막 꽃이에요. 이게 시놉시스가 만약에 16부다 그러면은 16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읽어보면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 시놉시스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여기도 지금 기획안에서는 약간 잘려 있어요. 시놉시스도 보통 1부에서 16부라 그러면은 한 부의 스토리를 담고 있거든요. 그 스토리가 A4 용지 한 장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시놉시스를 잠깐 한번 보면, 장외주식 M&A, 실물경제 천재적 재능을 발휘한 제야의 경제 전문가 혁진, 이제 주인공이죠. 그는 우성그룹 음지에서 이뤄온 뒷돈으로 DHP 저축은행을 차리고 사업가 흉내를 내는 조폭 이우진의 부탁을 받고 호텔 제이드 인수 작업에 참여를 한다. 이우진은 조폭이에요. 이우진은 호텔 제이드 인수를 통해, 호텔 제이드가 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릉 복합 레저타운의 노른자 사업인 카지노 사업에 진출해서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게 이제 혁진의 지금 상황인데, 은유는 아버지 김정민의 갤러리 M에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 경매와 큐레이터로서의 진가를 보여줘요. 그런데 갑자기 김정민이 잠적하고 갤러리 M은 막대한 부채 상환 압박에 시달려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두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상황이죠. 아버지 실종으로 부도위기를 맞은 집안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은유에게 갑자기 시련이 또 닥쳐요. 어머니와 동생은 아픈 손가락이 된 거죠. 유학 생활하면서 부유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망했다고 해서 강제로 돌아오니까 동생 은주는 투정만 부리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남편이 알아서 다 돈도 벌어주고 집도 사주고 했으니까 물정을 몰라,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선하기만 한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은유는 마음이 아파요. 자, 이게 이제 1부에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1부 내용이고. 자, 2부. 계속 줄거리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도 작성을 해보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2부. 1부가 아까 그렇게 했다 내용이 이제 블라블라 전개가 됐고, 2부는 이렇게 등장해요. 혁진을 아웃사이더 경제 전문가 M&A 전문 용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이우진이 혁진이 뒤통수를 친 걸 알게 돼요. 이제 뒤통수를 쳤어. 그러니까 원래 이우진은 카지노를 하고 싶은 건데, 호텔 제이드를 인수 과정에서 혁진이 이우진을 뒤집고 호텔 제이드에다가 전문 경영인으로 자기가 직접 나서려고 했으니까 뒤집은 거죠. 원래 이우진은 호텔 제이드를 아예 그냥 팔아버리고 거기를 다 허물고 카지노를 지으려고 한 거였는데, 혁진은 그 생각이 아니라 호텔 제이드를 진짜 호텔로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우진은 호랑이 새끼를 들였다며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미 혁진이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대세가 기울었음을 인정해요. 한편 석진은 미국 자회사 합병 문제를 마무리 짓고 귀국해요. 그가 우성그룹의 실질적 후계자라는 소문이 번지면서 석진의 귀국으로 인해 그룹 내 셈법이 매우 복잡해지는 거죠. 석진이 미국 자회사 합병 문제를 마무리 짓고 귀국을 하죠. 자, 이제 여기서 윤석진이 2부에서 등장한 거죠. 혁진의 이복 동생. 그리고 이제 또 석진의 아버지 윤초로 우성그룹 회장은 석진한테 강릉시의 관광특구, 그 카지노, 이우진이 눈독 들였던 관광특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 말하면서 호텔 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석진이 호텔 제이드 인수 전에 혁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2부에 이제 과거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인물 소개 때 설명드렸던 아픈 과거가 드러나는 거죠. 윤철호 회장과 혁진, 그리고 석진 사이에 드리운 아픔의 과거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게 기획안의 전체적인 건데 지금 좀 생략된 부분은 3, 4, 5부, 6부 시놉시스가 생략이 돼 있고, 그리고 15, 16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뿐인 동생, 나중에 석진을 잃어버려요. 이제 이러면서 이성의 고삐를 놓아버리고 석진은 막 감정의 파국으로 치닫고, 그리고 우성그룹의 악마로 막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혁진은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인인 은유를 지키려고 동분서주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6부에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게 기획안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기획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줌으로 뵙거나 그토록 이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